네, 반갑습니다. 강민재입니다. 오늘 8주차 비문학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문 철학 지문을 또 한 세트 들고 왔는데요. 뒤에 있는 지문이 교재 편집이 좀 잘못된 관계로, 기술 지문이죠. 그게 지문 내용도 좀 잘못되어 있고, 문제도 좀 숫자 배열들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아마 푸는데 좀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문 철학 지문을 들고 왔고요. 그렇게 난도가 높은 지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 연습했던 것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문의 길이가 조금 길긴 한데 그것 또한 뭐 일련의 흐름 맥락으로 파악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그런 지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잠깐 살펴보시면 좌측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카르납과 로티 이렇게 두 사상가가 나오는데 얘들의 이제 의견을 주로 비교하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인물들 두 인물들의 관점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걸 다 정리할 수는 없고 또 다 표식해서 이걸 다 서칭하는 것도 좀 힘들고 머릿속에서 사고 속에서 단순화시키면서 좀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얘들의 차이점을 비교하긴 할 건데 여러 가지 세부 특징들, 속성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다 메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차이 속성들, 각각 다른 점을 좀 군집화 시켜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추가 비교에 유의하자라고 돼 있는데,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카르담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하이데거가 튀어나와요. 얘가 중심축은 아닌데 선지에 나올 수는 있겠죠. 하이데거 얘기도. 하이데거는 중심 흐름에서 살짝 비껴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충분히 선지에는 나올 수 있는 정보 내용이니까 살짝 메모나 표식을 통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정리해놔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도 이제 조금 많은데 보기 적용 문제가 이제 두 문제나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보기를 낱낱이 분석하는 건 좀 힘들 거고요. 실전에서도 보기 속에서 지문과 지문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들을 추출해서 바로 선지에 적용시키면서 풀어보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군더더기 없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들어가 볼게요. 언어 분석 철학자인 카르납은, 사람 이름이 나오네요. 어떤 언명이 어법에 맞지 않거나 관찰 가능한 경험적 문장으로 환원될 수 없을 경우에 그 언명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이를 사이비 언명이라 부르며 배척했다. 그러니까 이걸 싫어하는 건가 보네, 맞지? 근데 어법에 맞지 않거나 관찰 가능한 경험적 문장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뭐예요? 뭐 관찰할 수 없는 건가 보지, 맞지? 그럴 경우에 사이비 언명이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얘가 나옵니다. 다음에 두 문장을 살펴보자. 카이사르는 그리고 카이사르는 소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문단을 가보시면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바로 제시가 됩니다. 원은 어법에 맞지 않아서, 여기 제가 살짝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그리고 이건 어법에 맞지 않는 거라고 하네, 맞지? 이건 어법에 맞지 않아서. 그다음에 투는 참과 거짓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관찰 사실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얘는 그러니까 관찰을 하지 못한다는 거네. 관찰로 사실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거네, 맞지? 그런 점에서 사이비 언명에 해당한다.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개가 뭐 공통적으로 사이비 언명인가 보네요, 맞죠? 카르납은 특히 투와 같은 두 번째와 같은 유형의 사이비 언명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옵니다. 이제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들이 언어를 통해 형 이상학적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본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네. 그럼 잘 봐.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들이 언어를 통해 형 이상학적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본 것까지가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이 얘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카르납은 어떻게 생각한다? 오류라고 지적한대요. 이딴 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한번 주목해 보는 거죠. 언어를 통해 형 이상학적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나 보네. 하이데거는, 맞지? 하이데거는 무 자체가 무어한 것으로서 존재인 동시에 존재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언명을 통해, 이게 무슨 말이야? 헷갈리긴 한데 일단 그대로 읽어 나갑니다. 거칠게 뚫어 나가 볼게. 그냥 없는 거라는 게 없는 게 된 것으로서 존재인 동시에 존재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언명을 했대. 그래서 없는 것도
관찰 가능한 대상임을 말하고자 했대. 이게 뭐예요? 이게 하이데거의 생각이죠. 하이데거는 뭐라는 거야? 살짝 정리를 해보면 이건 튀어나와 있는 거니까 하이데거는 야 우리가 어떤 언어를 통해서 형이 이상학적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데 맞지? 그쪽에서 무라는 걸 예를 들면 없는 것 또한 없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일종의 존재고 맞지? 관찰 가능한 대상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대로 가면 야 무 없다는 얘도 뭐야? 관찰 가능한 거야 이거지. 이해되죠? 그러나 카르납은 이제 여기부터 중요하겠죠. 카르납의 생각이겠죠. 그러나 카르납은 이런 하이데거의 언명에서 원래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는 문자적 의미의 무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야? 문자적인 의미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가 존재인 동시에 존재를 넘어서는 것 존재인 동시에 존재를 넘어서는 것 방금 하이데거가 말한 거죠. 이라는 은유적 의미로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는데? 문자적 의미였지? 그럼 봐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는 문자적 의미가 존재인 동시에 존재를 넘어서는 이라는 은유적 의미로 슬그머니 바뀌었음을 지적했대. 잘 봐야 되죠. 슬그머니 바뀌었음을 뭐야?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아까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죠. 카르납이 오류라고 지적한 건 야 문자가 갑자기 은유적 의미로 갑자기 바뀌는 게 이게 오류야 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슬그머니 바뀌면 안 된다 이런 말이겠죠. 즉 카르납은 무에 대한 하이데거의 언명이 은유의 개입으로 인해 문자적인 의미가 은유적인 의미로 아무 이유 없이 변경된 사이비 언명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카르납은 야 하이데거가 말한 거 사이비 언명이야. 야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는 무의 의미가 뭔가 존재를 넘어서는 존재인 동시에 존재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뭔가 은유적인 걸로 바뀌었어. 사이비 언명이야 라는 거죠. 근데 잘 봐야 돼요. 지금 사실 이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 위에 보시면요. 특히 두 번째와 같은 유형의 사이비 언명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데거를 까고 있는 이 내용 전체가 뭐야? 관찰 여부 판단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쭉 가다가 결국 카르납이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결국 야 사이비 언명이란 건 어법에 맞지 않거나 관찰이 안 되는 것들인데 생각해보니 하이데거 같은 애들이 말한 것들 이것도 지들은 관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관찰되지 않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놈들 싹 다 뭐? 사이비 언명이야. 갑자기 바뀌었잖아.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다 읽으시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서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하이데거가 말하는 거 카르납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나? 야 이거 관찰 안 되는 거야. 왜? 두 번째 케이스에 특히 주목한다 했으니까 맞지? 그래서 사이비 언명인 거야. 요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단 하이데거의 주장은 살짝 메모하시거나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을 수도 있다. 네, 됐죠? 여기까지 했고 자 3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문단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제 카르납의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오네요. 자 카르납이 뭐라고 생각했다고?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봤대요. 그러니까 언어 속에 뭐야? 세계가 있다 이런 거겠네. 세계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 목적이죠. 언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했으며 그 과정에서 언어를 문자적 언어와 은유적 언어로 나누고 전자는 과학과 같은 객관적 사실의 영역. 잘 봐. 진리를 분석하기, 진리를 밝히기 위해가 목적이야. 그치?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문자적 언어와 은유적 언어로 딱 분류를 시켰네요. 근데 좀 주목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전자는 과학과 같은 객관적 사실의 영역에. 전자가 뭐예요? 문자적 언어죠.
후자는 문학과 같은 정서적 표현의 영역에 각각 고정해 두고자 했다. 잘 보세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좀 중요한 건데, 지금 카르납이 맞죠?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문자적 언어와 은유적 언어로 분류를 딱 했습니다. 그치? 근데 설명에서 뭐라냐면, 야, 얘는 과학과 같은 객관적 사실이야. 얘는 문학과 같은 정서적 영역이야. 정서적 영역이야. 라고 딱 서술을 한 거야. 그럼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이 좀 들면 나이스한데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걸 얘기할 때 보통 증명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맞죠? 가설이 입증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오는 관찰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것, 그게 이 문자적 언어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은 일단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일단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아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맞죠? 검증 가능한 거니까 위에서부터 계속 야, 어법에 맞지 않거나 관찰, 경험적으로 관찰이 안 되면 다 사이비 언명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관찰이 맨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과학이라 부르는데 얘랑 연결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카르납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 안에서 세계의 진리를 설명하고 했기 때문에, 또 나오네요. 봐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 안에서 진리를 설명하려고 했대. 그럼 자꾸 지금 방점이 어디에 찍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쪽으로 좀 가겠죠. 그쵸? 좀 더 읽어볼게요. 했기 때문에 그에게 시인들의 은유적 언어는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한 대상에 불과했으며 오직 문자적 언어만이 나옵니다. 자, 오직 문자적 언어만이 세계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래요. 그럼 정보 우위 판별을 딱 해보면 두 개 나누긴 했는데 이놈 새끼 이거 엄청나게 좋아하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쵸? 근데 단 그냥 문자적 언어를 좋아하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머릿속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단순화시키면서 연결해 줘야죠. 봐봐. 얘는 상당히 관찰을 좋아했는데, 맞지? 근데 문자적 언어는 상당히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거니까 이걸 더 좋아하는구나. 이게 관찰할 수 있는 영역과 연결돼 있구나 라는 사실을 조금 챙겨보시면 단순화시켜서 조금 연결이 조금 될 겁니다. 단 이건 뭐야? 이거는 그럼 뭐야? 얘는 관찰할 수 없는 거니까 좀 안 좋게 보나 보네. 맞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단순화시키면서 가시는 거죠. 4문단. 이러한 카르납의 언어관과 달리,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앞에까지 나온 건 카르납의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누가 나오냐면 색다른 인물 로티가 나옵니다. 로티. 근데 잘 봐야 돼. 카르납의 언어관과 다르대요. 얘가 맞지? 그럼 적어도 조금 다르거나 완전 대비되거나 대조되거나 둘 중 하나일 건데, 잠깐 보시면 실용주의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에 그 카르단 얘기를 보시면 영역에 각각 고정해 두고자 했다 이런 멘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정해 두고자 했다라는 멘트를, 그 문장을 딱 본 다음에 그 다음 문단 들어가서 갑자기 로티가 실용주의자라고 하니까 이때부터 뭔가 얘들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활용하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자라고 하면요, 물론 이 정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실용주의자? 상황에 맞게, 맞죠? 어떤 자신의 원리 원칙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맞게 적응해 나가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실용주의자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분야에 의해서 딱
한정해놓고 보더라도 야, 실용주의적 정치 이렇게 하면 여당, 야당, 보수와 진보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일단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겠어 라고 하면서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는 실용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이론에 너무 입각하지 않고 난 실용주의적으로 가겠어 이런 것도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실학이라는 걸 바탕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이 실용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지 않지만 근데 앞에서 뭘 했냐면 고정돼 있다고 그랬거든.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앞에는 두 개로 딱 나눠서 고정시켜 놨는데 얘는 실용주의자라네. 그러면 얘는 고정시키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언어란 역사적 우연성의 산물로 그 다음 근데 나오는 진술 봐봐. 우연성의 산물 이런 게 나와요. 거기에는 어떤 고정적 의미나 초월적 진리가 담겨 있을 수 없다. 오케이. 고정적 의미도 없고 초월적 진리도 없다. 이런 거 부정하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는 뭐야? 다원주의적 관점을 보여준대. 자, 일단 요거 좀 잠깐 지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사고 속에서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겠죠. 일단 앞에 나왔던 하이데거 일단 놔두고요. 카르납이 있었고 맞지? 로티가 나온단 말이야. 이걸 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카르납이 있었고 로티.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구별이 잘 안 되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카르납은 우리가 뭐 했어요? 야, 객관적으로 경험 가능한, 관찰 가능한 그런 거여야 돼. 맞지? 그런 걸 계속 주장했잖아. 그래서 객관적인 과학적 세계 안에서 뭐 판단하려고 했잖아. 맞죠? 전문단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죠. 어디 있었냐?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 안에서만 세계의 진리를 설명하고자 했대. 그러니까 얘는 관찰 가능해야 되고, 맞죠?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쵸? 과학적이어야 하고, 과학의 영역이어야 하고, 맞지? 과학의 영역.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놈이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뭐야? 구분을 딱 시켰잖아. 맞지? 문자적 언어와 은유적 언어로 구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뭐야? 관찰 가능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 영역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문자적 언어고, 은유적 언어 이거는 그냥 문학 같은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딱 뭐야? 딱 고정을 시켜놨던 거라고. 그치? 근데 로티는 잘 보시면 처음부터 얘랑 달라? 라고 세팅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다르긴 한가 보네 는 세팅을 하는데 얘는 실용주의자래요. 갑자기. 그치?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좀 얻었을 거야. 고정돼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건가? 근데 그 다음 문장부터 바로 나오죠. 야, 고정된 의미나 이런 거 싫어해. 맞지? 고정된 거 싫어하고 초월적인 어떤 진리 이런 것도 싫어해. 이런 걸 다른 말로 다원주의라 하는 거야. 라고 딱 나오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의 머리 속에 딱 드는 생각은 뭐야?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던, 추측했던 그 실용주의자들의 특성, 상황이나 환경에 맞춰서 뭔가 적용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뭔가 상황과 환경과 맥락에 따라서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점인가 보다 라고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좀 더 읽어볼게요. 언어의 의미는 대상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연하게 정해지는 것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들 어떤 대상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거네. 맞지? 우연하게 정해진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계속 말하네요. 결국 이거를 종합하자면 이런 거죠. 이걸 종합하자면 그래,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얘는 고정돼 있는 거였는데
심지어 우열을 딱 판단했는데 얘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고? 완전히 좀 상대적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 이해가 빨라지겠죠. 어느 정도 군집화가 된 겁니다. 단순화도 된 거고. 로티는 객관적인 문자적 언어와 주관적인 은유적 언어는 명확히 구분될 수 없습니다. 잘 봐. 객관적인 문자적 언어, 주관적인 은유적 언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아까 카르납이 한 거죠.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얘는 객관적인 거고 얘는 주관적인 거구나 라고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고 구분해 줄 만한 기준도 없다 라고 생각했대요. 언어를 구분하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지시하는 하나의 특별한 언어가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아, 그러니까 카르납은 앞에 당겨서 연결해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카르납은 본질을 지시하는 하나의 특별한 언어가 있다는 생각을 했나 본데, 맞지? 이게 카르납의 생각이겠지. 본질을 지시하는 하나의 특별한 언어가 있다라는 게 카르납의 생각인데, 로티는 이러한 생각이 언어의 우연적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계속 로티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언어는 우연적인 거야. 우연적인 속성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은유적 언어는 그것이 사용된 특정한 맥락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일 뿐, 은유적 언어에 대해서도 어떤 맥락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일 뿐, 언어 자체가 은유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했대. 로티는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으나, 잘 봐.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아까 카르납은 어떻게 보았죠?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봤단 말이야. 맞지? 얘 완전히 다르네. 얘들 둘이 완전히 다르네.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 정도 읽으면서. 완전히 대립되네. 그러니까 이걸 느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얘들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네. 완전히 반대네라는 생각을 딱 머릿속에 하게 되면 사실 하나만 좀 제대로 이해해도, 맞죠? 그 반대 급부에 있는, 그러니까 이항 대립적인 다른 대상에 대해서 훨씬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내가 잘 이해했는데 쟤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얘랑 정반대니까 이러이러한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대. 그러니까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제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뭐 다 죽어야 되는 건가? 그런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어적 서술들의 옳고 그름만 서로 비교할 수 있을 뿐 끝내 세계의 옳고 그름을 제시할 수는 없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요걸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로티가 말하는 건 뭐야? 언어는 그냥 수단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언어 같은 건 그냥 수단이니까, 맞지? 언어적 서술. 얘들끼리는 비교를 할 수 있어. 그치? 다만 뭐는 할 수가 없다. 이 자체의 어떤 세계가 반영돼 있고 세계가 들어있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언어적 서술만 비교할 수 있을 뿐, 이걸 가지고 야, 세계가 옳은지 틀린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비교해 보시면 사실 얘는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겠죠. 됐죠? 결국 오문단입니다. 로티는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언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언명이 주어진 상황을 드러내는데 적절하다는 것을 특정 시대의 전통과 공동체가 승인한다는 의미일 뿐. 다시, 야, 어떤 언명에 대해서 야, 이건 옳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언명이 주어진 상황을 드러내는 것 뿐이고, 맞지? 상황을 드러내는데 적절하다고 그냥 특정 시대의 전통과 공동체가 승인한다는 의미일 뿐이란 거죠.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보자 라고 승인한 거란 거죠. 문화적 시대적 배경을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계속 뭐가 돼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좀 상대적이네, 상대성이 좀 있네, 환경이 좀 달라질 수 있네 라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럼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돼요. 그는 이렇게 세계에 관해 우리가 밝히는 것이 세계와 언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서술하는 언어끼리 비교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계속 말했죠. 세계와 언어를 비교하지 않고, 맞지? 그냥 언어적 서술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문자적 언어가 은유적 언어보다 그 진리에 더 부합한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 그 얘는 결국은 우열을 따질 수 없다네, 맞지? 그것도 뭐야? 상당히 상대적이네, 달라질 수 있네, 가변적이네, 이 흐름에 똑같이 부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으니까 뭐가 훨씬 더 낫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다. 살짝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카르담은 어땠죠?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했죠. 문자적 언어가. 근데 얘는 그렇게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6문단. 지문이 좀 길어요. 로티는 이러한 언어관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술해 나가는 진리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재서술되면서 변화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했으며, 그런 점에서 철학적인 작업을 엄밀하고 체계적인 학문으로서 보다는 문학적이고 시적인 작업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자, 위에까지는 사실 우리가 계속 읽어오던 일관된 맥락과 거의 비슷하죠. 서술해 나가는 진리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재서술되면서 변화하는 것이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런 점에서 철학적인 작업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엄밀하고 체계적인 학문으로서 보다는 엄밀하고 체계적인 학문이 아니야. 오히려 문학적이고 시적인 작업으로 이해하고자 했다네요. 잘 봐야 돼.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딱히 문자적 언어가 은유적 언어보다 더 낫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는데, 근데 좀 특징적인 게 있네, 맞지? 근데 철학을 이해할 때는 오히려 문학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고 그러네? 여기까지는 살짝 조각 모험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이해는 안 되지만, 야, 문자적 언어가 은유적 언어보다 훨씬 나은 건 아니야 라고 했는데, 뒤에 가니까 철학적 작업에 대해서는 문학적이고 시적인 작업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하네? 예, 일단 그대로만 읽었어요. 로티는 개인이 사적 공간에서 자신의 고유한 삶에 대해 자신만의 어휘로 서술해 나가는 시인과도 같은 작업을 통해 저마다의 진리가 우연적이고 상대적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읽었던 똑같은 내용. 진리가 우연적이고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계속 했던 거죠. 우연적이다, 가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서 끊지 않고 특별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지금 쭉쭉 빠르게 읽고 밀고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머릿속에서 얘는 객관적이고 좀 과학적인 영역, 관찰을 해야 되는 영역인데 얘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고 고정돼 있지 않고 가변적이고 상대적으로 좀 이해하고, 맞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네? 라고 머릿속에서 단순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단순화 시켜놓고 군집화 시켜놓지 않으면 하나하나 마치 다른 내용처럼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하지만 대충 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를 단순화 시켜놓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를 확인하면서 가시다가 조금 다른 결이 다른 얘기만 나올 때만 정리해 주시거나 표시해 주시거나 좀 되뇌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어쨌든 똑같습니다. 우연적이고 상대적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재서술해 나가는 개인을 일컬어 아이러니스트라고 불렀다. 오케이. 그럼 어쨌든 지금 철학적인 작업에 대해서도, 맞지? 본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계속 자신을 재서술해 나가는 사람을 아이러니스트라고 불렀네요. 자,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억이라고 줄 쳐져 있으니까, 맞지? 문제를 보면 이제 기억하고 뒤에 나오는 이제 니은, 자유주의자하고 비교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풀 거니까 주의 깊게 보는 거죠. 로티는 아이러니스트의 작업이 자기 완성의 길일 뿐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상향이 딱 고정돼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자기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완성일 뿐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상적인 인간을 담보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개인적인 진리를, 계속 나옵니다. 개인적인 진리, 공적 영역으로 끌고 나와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강요할 수도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봐봐. 야, 이게 개인적인 영역이고 상대적인 영역이고 내가 원하는 게 다르고 네가 원하는 게 다르고, 맞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진리라고 느끼는 게 다르고 네가 생각하는 진리가 다를 수 있는데, 내가 그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와서 강요할 수 당연히 없겠죠. 일관된 맥락 뭐예요? 상대주의적입니다. 상당히 실용적이고, 야, 달라질 수 있어, 고정된 거 존재하지 않아,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해될 수 있을 거고요.
로티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궁극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이게 당연히 안 좋아하겠지.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던 과거의 수많은 철학자들 역시 뭐야? 아이러니스트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러니까 걔들도 사실 궁극적인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긴 했지만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진리를 탐구한 것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들이 찾은 진리 또한 사적 영역에 한정시키고자 했다. 야, 그 궁극적인 진리 아니야. 똑같네요. 일관된 맥락 흘러가고 있습니다. 칠문단. 그런데 아이러니스트는 사적인 영역에만 갇혀 공적인 것에 대해 무관심해질 수 있으므로,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공적인 영역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첨언을 좀 해주는 거죠. 야, 아이러니스트는 사적인 영역에만 갇혀 있어서 공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 있으므로 로티는 사적 영역에서 아이러니스트의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잘 봐야 돼, 동시에 공적 영역에서는 자유주의자가 될 것을 촉구했다. 잘 보세요. 아이러니스트가 되면 자유주의자가 되나? 아니죠. 아이러니스트가 되면 자유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야. 일종의 단계, 과정 이런 거 아니야. 뭐라고 돼 있어요? 동시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러니스트이면서 뭐야? 사적인 공간에선 아이러니스트이면서 단 공적인 영역에서는 자유주의자가 되라라는 거죠. 얘 두 개가 겸직이 가능하다는 거죠. 병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됐죠? 그가 말하는 자유주의자란, 또 나오네요. 니은 줄쳐져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도와 관습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쳐나감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줄여나가는 연대성을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 뭔지 모르겠지만 자유주의자가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뭘 실천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막 얘기하면서, 맞지? 고쳐나가는 건 내게 답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얘 베이스가 상대적인 거였으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도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고, 오케이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 못하는데 좀 타협하자, 이런 식으로 뭐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 맞지? 그래서 이렇게 연대성을 실천하는 사람이 자유주의자다 라고 이제 로티가 얘기한 겁니다. 이렇듯 이제 정리해 주겠네요. 이처럼이나 이렇듯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 땡큐라고 외치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문단 내용들을 보통 정리해 주는 표지입니다. 로티는 보편적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사적인 영역과 시대의 보편적 기준에 의해 지배되는 공적인 영역. 봐봐. 그러면 보편적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사적인 영역은 뭐야? 아까 말했던 아이러니스트에 대한 얘기일 거고, 시대의 보편적 기준에 의해 지배되는 공적인 영역은 뭐예요? 방금 자유주의자가 활동하는 영역이겠죠. 이걸 분리를 했네. 맞지? 분리했어요. 분리함으로써 진리 탐구의 과정과 사회적 문제 해결의 과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봐봐.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이제 구분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진리가 정해진 것이 있고 우위 판별을 한 건 아니에요. 잘 챙기셔야 돼요. 카르납은 훨씬 뭐가 낫다, 문자적 언어가 낫다, 은유적 언어보다 문자적 언어가 최고야 라고 확실히 구분을 지었고, 로티는 계속 상대주의적으로, 맞지? 상대성에 대한 입각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야 그거 달라질 수 있어, 가변적이야, 꼭 진리가 아니야, 궁극적인 목표 진리가 있는 게 아니야, 달라질 수 있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진리인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맞지? 근데 공적 영역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도 좀 설정을 해줬다 의미로 이렇게 서술을 해놓은 것이겠죠. 이 사람이 위에서부터 뭔가 구분을 확실하게 다 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했다. 요것만 잘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지문은 다 봤고요.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푸시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정답은 이제 3번인데요. 정답은 쉬웠어요. 3번. 카르납은 언어 자체의 의미에 로티는 언어가 사용된 특정한 맥락에 주목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단순화시킨 걸로 충분히 풀 수 있죠. 얘는 야 언어 자체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언어 자체의 의미에 주목한 걸 거고요. 로티는 맥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으니까 특정한 맥락에 주목한 거겠죠.
맞죠? 다른 것들은 여러분 한번 근거 찾아서 그냥 해결해 보시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자, 2번. 윗글에 나타난 카르납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카르납의 관점이 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건 뭐예요? 아, 이거 확실하게 뭔가 고정시키고 구분하는 거였는데, 맞지? 뭐였어? 문자적 언어와 은유적 언어를 구분했다. 그쵸? 근데 이거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죠? 객관적, 과학의 영역, 맞지? 관찰 가능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게 되면 문자적 언어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은유적 언어고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문자적 언어에 좀 더 방점을 찍었다. 이것만 이제 머리에 기억하시면 되죠. 보기를 볼게요, 잠깐. 최근 죽은 채 발견된 향유 고래를 부검한 결과 뱃속에서 100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고, 향유 고래를 부검한 과학자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향유 고래가 죽었다라고 밝혔다. 그럼 잘 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향유 고래를 부검했지. 뭐야? 과학적 태도죠. 과학적 방식이죠. 그 다음에 100kg 숫자도 들어갔네, 맞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고, 그래서 부검한 과학자네. 또 심지어 과학자네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보기에 의해서는 여러분 뭘 떠올릴 수 있어? 이거 상당히 객관적이네. 그치? 과학적이네. 관찰 가능한 거네. 이렇게 챙기셔야죠. 그러면 문자적 언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밑에 철학자 니체는 종교의 초월성과 절대성, 즉 신으로 통칭되는 형이상학적 가치가 형이상학이 나오네요. 인간을 무력하게 한다고 보고 신은 죽었다라는 언명을 통해 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음을 말하고자 해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잘 봐. 신은 죽었다라는 언명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음을 말하려고 했대. 그러면 여기서는 죽었다라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살짝 바뀐 것 같네요. 맞지? 그러면 얘는 은유적인 건가? 조금 바뀐 건가? 요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선지를 보겠습니다. 지우고요. 1번. 향유고래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관찰 가능한 사실이므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향유고래가 죽었다는 진실은 유의미한 언명에 해당되겠군. 그렇겠죠. 왜? 카르납의 관점이니까. 카르납의 관점에서 유의미하려면 뭐야? 문자적 언어여야 되잖아. 맞지? 오케이, 맞고요. 사이비 언명 아니잖아. 맞지? 그 다음에 2번. 신으로 통칭되는 형이상학적인 가치는 생물이 아니어서 죽음을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은 무의미한 언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죠. 관찰 가능한 게 아니잖아. 맞지? 검증 가능한 게 아니야. 3번.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은 원래 생명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죽었다라는 단어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음이라는 은유적 의미가 개입된 언명이라고 볼 수 있겠군. 그렇죠? 똑같고요. 4번.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은 종교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거짓이라고 판단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이비 언명에 해당된다? 지금 뭐가 틀렸어요? 근거 배치가 틀렸죠. 얘가 사이비 언명인 건 뭐야? 관찰 검증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비 언명인 거잖아. 맞지? 그쵸? 경험적으로 관찰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이비 언명이라는 것이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갖다 붙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쉬웠죠? 5번.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향유고래가 죽었다라는 진술에서 죽었다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에 해당하지만, 그렇죠? 신은 죽었다라는 말에서 죽었다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위에 나온 선지와 사실 똑같은 내용을 살짝 바꿔 넣은 거죠. 예. 왜냐면 아까 주관적, 객관적으로 나눴다는 거 드러났죠. 그래서 5번도 괜찮다. 그래서 정답 4번이다 라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됐고 3번으로 가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에 대한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돼 있습니다. 자, 보기의 A부터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기에서 핵심 키워드를 캐치를 딱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시인 한용우는 시인 이런 거 주목하셔야죠. 맞지? 그 다음 뭐야? 시대가 나왔네. 뭘 생각해야 돼? 로티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뭔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정도. 김희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는 시를 썼대요.
이 시에서 환영우는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지는 연기라는 표현을 통해, 이거 이제 저랑 같이 내신하셨던 분은 이거 같이 배웠었죠. 당시의 윤리와 도덕, 법률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약자를 보호하는 데 쓰이지 못하고 권력을 지닌 자나 재력을 소유한 자를 위해 봉사는 구실밖에 하지 못하는 당대의 모순적 현실을 비판하고자 했다. 그럼 이게 살짝 뭔가 같아. 의미가 살짝 바뀌었다. 이 정도 느낄 수 있고, 두 번째 뭐야? 문학이네? 그쵸? 좀 은유적 언어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정도까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추출해낼 수 있겠죠. 문제로 갑니다. 자,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에 대한 반응을 예상한 거예요. 예상한 거 맞지? 근데 윗글을 바탕으로 A에 대한 반응이니까 당연히 위 지문을 기준으로 오셔야겠죠. 선지를 잠깐 보시면 카르납. 그쵸? 카르납. 그다음에 다른 색깔로 합시다. 로티입니다. 얘들 당연히 의견 달랐죠?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그러니까 정리가 머릿속에 단순화시켜져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하나하나씩 찾아서 또 대조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잘 봐. 카르납은 어떤 거였어? 야, 고정돼 있고, 관찰 가능하고 경험 가능한 그런 영역에서 중요한 거고, 맞지? 그 다음에 문학적인, 은유적인 언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이런 거였잖아, 맞지? A가 시의 한 구절이라는 점에서 A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맞죠? 이거 당연히 맞는 거고요.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2번. A가 정서적 표현의 영역에 해당하는 언어의 번호. 그거 맞고요. 왜냐면 카르납은 은유적 언어가 맞죠. 정서적 표현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라 했잖아. A를 통해서는 세계의 진리를 드러낼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맞지? 왜? 과학적 영역 안에서만 세계의 진리를 말하려고 했으니까. 3번. 로티는 A를 구성하고 있는 시어들이 드러낸 의미가 우연하게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겠죠? 우연성에 기반한다고 했으니까. 4번. 로티는 A가 한용운에게 개인의 진리로 존재하기 위해 한용운과 동시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어디 박혀 있습니까? 지문에 박혀 있어요. 야, 동의 따위 필요 없어. 어딨냐? 동의 따위 필요 없다. 어디 찾아봅시다. 여기 있죠. 개인적 진리를 공적 영역으로 끌고 나와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강요할 수도 없다라고 단정했잖아요. 맞지? 근데 여기 뭐 동의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사실 틀린 내용이겠죠.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다. 이것도 쉽게 고를 수 있었고요. 5번. 로티는 윤리와 도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당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A가 의미를, 그렇죠. 이게 당대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일 겁니다. 괜찮으시죠?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정답 4번이죠. 넘어갑니다. 4번. 로티의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해 이해한 거. 이거 보면 사실 지금 로티하고 카르납의 견해 관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제대로 단순화시키고 그러니까 군집화시키지 못하셨다면 이거 푸는데 정말 귀찮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단순화와 군집화를 잘 해놓으셨으면 얘 두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대충 뭔지를 우리가 일부분 소화를 했을 거고요. 그럼 저처럼 쭉쭉 문제를 좀 풀어나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런 건 이제 찾아봐야겠죠. 서칭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진술된다라는 거 이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충분히 풀어갈 수 있죠. 기억과 니은에 대해 이해한 것이래. 기억과 니은이 뭔지 봅시다. 기억은 아이러니스트고 니은은 자유주의잖아요. 오케이, 이건 아이러니스트고, 그렇죠? 얘는 자유주의자다.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어? 얘 둘에? 그치? 얘는 뭐야? 얘 사적인 영역이었잖아, 맞지? 그리고 얘는 뭐야? 공적인 영역이었다고, 맞지? 그러면서 얘를 어떻게 알았어? 동시에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 맞지?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건 1번. 한 개인은 기억으로서, 오케이, 개인은 기억으로서 맞지? 자신의 고유한 삶에 대해 니은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주목할 것이다. 괜찮은데? 2번. 한 개인은 기억으로서 사적 영역에서 서술한 진리를 니은으로서 공적 영역에서 실현해내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잘 봐. 2번은 완전히 아닌 거죠. 여러분 느껴지세요? 잘 봐. 얘는 뭐라냐면 기억으로서 사적 영역에서 서술한 진리를 갖다가 니은으로서 공적 영역에서 실현해야 된대. 지금 뭐야? 이거 연결한 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지만 또 연결되는 거 없었잖아. 뭐 아이러니스트여야 자유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맞죠? 얘에서 발견한 것을 이쪽에서 실현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어, 맞지? 그냥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영역에서 아이러니스트가 되고 자유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로티의 말이잖아요. 심지어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걸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것에 의미를 뒀단 말이야. 봐봐. 아, 그치. 사적인 영역과, 맞지? 공적인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진리 탐구의 과정과 사회 문제적 해결 과정을 명확하게 구분했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까지는 뭔 거야? 진리 탐구의 과정인 거고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은 자유주의자. 이걸 완벽하게 구분했다는 거잖아요. 그 로티의 의견이거든요. 근데 지금 2번 선지는 뭐예요? 이걸 연결시켜버린 거죠. 구분한 게 로티의 관점인데, 맞지? 그 로티의 관점이라며. 그 정답은 몇 번? 2번이겠죠. 연결하면 안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이것도 쉬웠어요. 3번. 한 개인은 기억으로서 자기 완성에 이룰 수 있을 것이. 그렇지. 그 자기 완성일 뿐이라고 했잖아. 맞지? 궁극적인 진리는 아니고. 니은으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맞고요. 4번. 기억으로서 자신만의 언어로 개인적 진리를 맞고요. 개인적 진리라고 했죠? 연대성 맞고요. 5번. 기억으로 자신을 서술하며, 그렇지, 자신을 재서술한다 했지? 진리를 찾을 것이고, 니은으로서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한다. 오케이, 연대하면서 잘못된 제도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바꾼다고 했었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다. 괜찮으시죠? 5번. 가에 대한 로티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돼 있습니다. 가를 찾아볼게요. 가가 뭐냐면,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연명이죠. 어디냐면, 오문단에 있습니다. 맞죠?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언명. 그게 가네요. 맞지?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언명. 자, 지워보고요. 옳다고 여겨진 어떤 언명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로티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런 건 읽어볼 때는요. 다시 한번 읽어봐도 되는데 이제 가 앞뒤로 맥락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기억이 다 나진 않을 테니까. 그럼 가로 돌아가 봅시다. 요거네요.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언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언명이 주어진 상황을 드러내는데 적절하다는 것을 특정 시대의 전통과 공동체가 승인한다는, 그러니까 옳다는 언명이라는 것이, 맞지? 옳다는 언명이라는 것이, 옳다라고 돼 있는 언명이라는 것이 뭐야? 그 주어진 상황을 드러내는데 적절하다는 것을 승인한 거지. 야, 적절해 라는 것을 누가? 공동체와 그 시대 단체들이 승인한 것이다. 승인할 뿐이고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야.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요 내용이잖아, 맞지? 이걸 다시 한번 읽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쳐 있을 때는 실제로는 뭐 실전에서 가를 읽으시면서 바로 풀어내도 되고요. 이게 단독 발문이기 때문에. 아니면 다 풀고 나서 다시 볼 때는 기억이 안 날 테니까 가 주변에 있는 앞뒤로 맥락을 살펴보시면서 문맥을 좀 다시 읽어보시면서 정답을 골라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시 5번 문제로 들어가시면 그쵸? 네. 가에 대한 로티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 오케이. 적절하다고 승인한 것 뿐이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어. 이거지, 맞지? 읽어볼게. 가가 옳다는 것은 세계 옳고 그른 거는 무관하게 성립되는 것이다. 그쵸? 오케이. 가는 다른 시대나 다른 사회에서 옳지 않은 서술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 그쵸? 지금 로티가 계속 상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가는 다른 언어적 서술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절대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잘 봐. 지금 뭐라 그랬는데? 절대적으로 옳을 수 없다 그랬잖아. 심지어 지금 로티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로티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야, 이거 다 상대적인 거야.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 맞지? 야, 이거 상대적인 거야.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절대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거 완전히 틀린 거죠. 정답은 3번이다. 이것도 문제 한 10에서 15초 만에 바로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4번. 가가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것이 문자적 언어인지 아닌지와 상관없고요. 맞죠? 5번.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승인에 의해서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거 그대로 서술돼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5번까지 풀었고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맞죠? 네. 그래서 복습 한번 잘 해보시고요. 뒤에 있는 지문도 다시 새로 나눠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지 참고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으면 그 틀린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요. 동시에 지문을 읽어 내려오면서 어떤 것을 좀 간과하고 어떤 것을 좀 뛰어넘었는지 어떤 것을 좀 오독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복습을 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